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정주연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귀한 시간 내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는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 정책 방안을 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죠. 여기 컴업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뜻을 모은 여러 공동운영기관이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운영기관으로는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등 4개 기관이 연구와 정책 제안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한 연구 수행에는 베인앤컴퍼니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공동운영기관과 연구수행기관을 대표해 아산나눔재단의 장석환 이사장님께서 개회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장석환입니다. 과거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제조업 중심의 상품 수출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개방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글로벌 개방성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며 베인앤컴퍼니와 이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발표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 글로벌 개방성 수준을 시장, 인재, 자본 3가지 관점에서 진단하고 선도 국가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며 어떤 실효성이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개방성은 한국과 글로벌 국가 간 스타트업의 창업, 자본, 인재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양방향으로 이동이 원활한 수준을 나타냅니다. 글로벌 개방성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에서 한국은 아직 선도국들에 비해 열위에 있습니다. 한국인 창업가가 해외에서 창업하거나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한 스타트업 수도 300여 개에 불과하고 생태계 내 전체 스타트업 수 대비 비중에도 한국은 해외 진출 비중이 약 7% 수준으로 선도국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오늘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산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2023 컴업에서 스타트업 코리아의 2번째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정책적 인사이트와 실질적인 솔루션 제언들이 널리 공유되고 향후 정책에도 실제 반영되어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개방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 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함께 준비한 글로벌 개방성에 대한 연구 발표에 모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모두가 한 뜻을 모으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따뜻한 말씀해 주신 이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3 스타트업 코리아 정책 제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서효주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베인앤컴퍼니의 서효주입니다. 네, 오늘 40여 분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 이제 아산 나눔재단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잘 서머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발제드릴 글로벌 개방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총론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 생태계에서의 우리의 위상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히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고요. 사실은 본론은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방성을 늘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기회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 팀이 지난 2달간 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과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을 계기로 이런 논의가 활성화돼서 중단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자 의의입니다. 그 방향에서 실행 체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개방성입니다. 앞서 이사장님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로는 한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 간의 창업가와 자본과 인재가 원활하게 넘나들 수 있는 그 수준을 글로벌 개방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는 표현을 제가 발표에서 쓰게 될 텐데요. 인바운드는 해외에서 국내 시장으로 창업가나 인재나 자본이 들어올 경우, 아웃바운드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개방성이 필요할까요? 늘리는 게 정말 중요한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사실 저도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당연하죠. 그게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총론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기업이 밖으로 나갔을 때는 우리 시장 좁은데 밖에 나가면 훨씬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 많이 주시고요.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고용 효과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의 세수도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큰 취지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계신데요. 실제로 조금 더 들어가서 정말 글로벌 개방성을 늘리는 게 필요한가요? 라고 여쭤보면 거기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인재가 들어올 때 국내에도 유수 인재가 이렇게 많은데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요? 외국 자본이 한국의 스타트업, 유니콘들을 지분을 사게 되면 우리 스타트업들을 해외 자본이 소유하게 되지 않을까요? 또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 우리의 IP나 세수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유출되지 않을까요? 아마 일부 또는 전부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우려들인데요. 사실은 이런 우려를 우리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선도 국가들 사례를 보면 비슷하게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영국 사례 보시는 것 같이 영국도 2011년에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엔트러프리니어 비자라고 하는 이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가 비자를 신설을 했는데 좀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좀 목적이 다른 불법 체류나 약간 뭔가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뭔가 중지하고 역방향으로 정책이 갔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작용을 인정을 하고 이거를 다시 개편할 수 있는 제도를 19년에 새로 만들어서 기존 비자는 폐지하고 대신에 이노베이터 비자를 만들어서 창업 요건을 좀 더 전문적으로 심사해서 우리가 활성화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역량을 더 늘리기 위해 민간에서의 참여를 상당히 많이 이제 받아들이는 쪽으로 변화를 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각도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개방성 자체를 낮추기보다는 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에서는 개방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태계 전체가 노력을 하되 그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떠한 수준이냐? 지금 보시는 건 이 스타트업 지놈에서 발표한 2023년 이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인데요. 국가별 주요 도시별로 순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게 그 순위이고요. 중간에 보시는 숫자들이 각 이 기준별로 10점 만점 중에 우리가 몇 점이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한국, 특히 서울의 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전체 점수는 12등입니다.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는 사실은 우리 OECD에서 우리의 위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낮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맨 오른쪽에 보시는 글로벌 연결성 점수입니다. 그 우리 점수를 보시면 지금 10점 만점에 6점이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이라이트 해놓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이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글로벌 연결성, 개방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받는 국가들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최소한 7점 이상, 거의 90점에 달하는 이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지놈의 점수도 그렇지만 저희 팀에서도 지표를 보면 사실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해외에서 창업하거나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은 보시는 것 같이 22년 기준으로 300개에 불과한데요. 이 총수 기준으로 해서도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대비 굉장히 작은 수준, 한 7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스타트업 중에 비중으로 봐서도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내수 시장이 작다 보니까 80~90%가 해외 진출을 굉장히 전제로 하여 사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7%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더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자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보시는 차트는 국내 스타트업의 지난 3년간 총 투자금을 이 국적에 따라 구분한 장표입니다. 보시면 미국은 자국 내 투자 시장이 워낙 활성화돼 있어서 해외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랑 비교했을 때 우리 전체 투자금 중에 이 해외 자본의 비중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도 시장보다 적게는 한 2분의 1 수준, 많게는 한 5분의 1 수준까지도 차이가 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이게 문제겠구나를 체감했던 건 이 생태계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저희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로 나가고자 하시는 스타트업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고자 하시는 해외 스타트업들,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하시는 국내외 이 펀드들, 그 다음에 지원하시는 기관들 포함해서 거의 30~40건이 넘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굉장히 그 생생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일부만 저희가 좀 요약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시장에서 국내 시장으로 스타트업 창업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고 고용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힘드셨느냐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법인 설립을 하려고 했더니 서류가 진짜 많고 방문해야 될 기관도 막 10군데 가까이 되고 기간도 진짜 오래 걸려서 정말 웬만한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진심이 아니고선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창업가로서 창업 비자를 받으려고 해도 학위 조건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창업 비자를 받기가 어렵고요.
취업 비자도 마찬가지로 해외 인력을 고용할 때는 이 학위 조건도 있을 뿐더러 이 우리 사업체가 5인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하고 있어야 1명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걸리는 바람에 사실은 굉장히 초기 스타트업은 외국인 채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다각도로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국내에 들어와서 창투사로서 내가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하면 이건 꼭 해외 투자자에만 걸리는 규정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자본금 20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가지거나 또는 경험이 있는 두세 사람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이게 국내에서 창투사나 엑셀러레이터를 창업하시는 분들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해외에서 전혀 네트워크나 배경이 없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저 요건이 있어야 네가 투자회사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진입장벽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외 해외 송금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요. 이 맨 오른쪽에 저희가 엑싯 환경이라는 말씀을 적어 드렸는데, 사실 한국은 이 초기 엑싯이 상당히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가 이 레이 스테이지 또는 IPO 단계에서만 엑싯이 되고요. 미국이나 다른 시장에 비교해서는 초기 시딩 단계나 또는 시리즈 A에서 뭔가 자본의 회수가 가능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에서 제일 큰 페인 포인트로 소리 높여 말씀 주시는 게 외국인 이용이 어려운 한글 위주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이제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가 저기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사실 국문 메뉴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막 들어가 봤는데 요새는 잘 돼 있어서 이게 구글로 자동 번역을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비게이터는 이게 자동 번역이 되는데 그 안에 열심히 들어가서 마지막에 보는 실제 컨텐츠, 매뉴얼은 사실 번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환경부터 사실 우리가 상당히 개방성과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웃바운드인데요. 오늘 오신 많은 분들 중에 사실은 국내에서 해외 시장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는 밑에 스타트업 저희가 밑에 적어놓은 줄들을 좀 보시면 굉장히 사실 막연하게 느껴져서 이 지원 제도들을 많이 알아보시는데 그게 없진 않은데 오히려 너무 많고 내용이 중복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지원 제도에 신청을 해야 제일 이익이 될까가 너무 헷갈린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골라서 지원을 해서 갔는데 막상 세션으로 듣게 되는 내용은 너무 원론적이라서 내가 예를 들어 미국의 뷰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과 그 산업에 맞는 진입 전략을 제안해 줄 수 있느냐, 그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플립, 아까 국내 본사를 해외 본사로 이전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세법상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려움을 사실은 우리만 겪는 건 아니고 이미 앞서 말씀드린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수년 전에도 동일한 이슈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개방성 순위가 높은데요. 싱가포르를 저희가 상당히 주목하는 사례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싱가포르 말씀을 드리면 저기는 원래 원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인종도 다양하고 기본 언어가 영어고 세율도 낮고 기본적으로 생태계 자체가 개방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게 기본이 되긴 하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입니다. 노력의 각도를 보면 밑에 보시는 것 같이 관에서도 열심히 추진을 했지만 관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 협력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더 전문적인 자격 조건을 심사해서 유연하게 비자 제공을 하는 것도 민간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육성 프로그램도 관에서 주도하지만 민간에서 그 운용을 상당히 많이 좀 자율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글로벌 개방성 점수가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세계 4위에 달하고 있고
사실 저는 영리기업 컨설팅을 많이 하는 전략 컨설팅 회사 이제 사람으로서는 에이펙의 본사가 어디에 둘까요를 고민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반 이상 싱가포르를 그 1순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각도의 논의가 있었고요. 특히 최근에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인아웃바운드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문제의식에 공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발표, 그다음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게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저희가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저희의 가장 큰 비전은 현재 우리 생태계는 사실 정부가 주도하는 내국인 중심으로 활성화된 생태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생태계 순위도 아까 12위권이고 개방성 경쟁력도 여러 가지 지표에서 상당히 이제 선도 국가들과 좀 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시아 지역 안에서도 사실 한국에 본사를 둘 거냐를 고민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미미한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건 이게 관 혼자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관의 연계를 기반으로 국가 간 경계 없이 스타트업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지원하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탑티어 생태계로 이제 발돋움하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좀 구체적인 목표로서 지금 12위권이라는 생태계 순위를 탑5 안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겠고,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넥스트 아시아 허브가 되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거냐가 오늘의 본론인데요. 앞으로 한 20분간 제가 이제 과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이슈 말씀을 쭉 아까 제가 좀 시간을 들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해결을 하고자 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면 크게 세 각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가장 많은 부분에서 페인 포인트로 지적되는 것이 절차와 규제가 까다롭고 복잡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의 과제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에서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해야 연착륙하고 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는 있는데 많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퀄리티입니다. 그게 실제로 의미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과 퀄리티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앞서 제가 예시로 영문 사이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모르시지는 않는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품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공이 많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저변에 깔린 노력들입니다. 이게 되려고 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식과 인프라 개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2가지 과제 포함해서 총 8가지 과제를 오늘 제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차와 규제입니다. 법인 설립 규제가 참 까다롭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맨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한국은 상법상으로는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이 100원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상당히 내국인한테는 사실은 뭐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는 규정이고 영국, 싱가포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1파운드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창업을 할 때는 그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이 되는데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수혜를 받으려고 하면 1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법무사나 지원기관에 문의하면 이 설립 심사를 받을 때 최소한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슈가 없을 것이다 라는 조언을 보통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1,000만 원 이상은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이드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법률과 가이드가 지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실제로 법인 설립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다른 국가 대비 한 2주 가까이 더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신청 승인도 보시면은 거의 일주일이 걸리는데 등기소 갔다가 세무서 갔다가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바는 이 최소 자본금 요건은 사실 좀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좀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법률상으로 저희가 100원이라는 상법상의 기준이 있으면 다른 국가들처럼 내 외국인 공이 동일한 기준을 좀 적용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서류도 많이 떼야 되고 여기저기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야 되는데 내국인이 창업할 때는 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런 절차를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현재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도 그 시스템을 써서 확실하게 짧은 기간에 설립을 완료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까지도 그 온라인 시스템의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 비자입니다. 그 외국인이 들어와서 국내 스타트업을 창업하려고 하면요, 이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비자의 발급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학력이 일단 국내 전문 학사 또는 외국 계열의 학사 이상의 이제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갱신도 주기가 짧고요. 1년 주기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짧게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갱신할 때 조건도 여러 가지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바는 사실 창업주의 관점에서 학력이라고 하는 건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게 필수 조건이냐라고 보면 이게 그 사업체의 또는 그 창업자의 사업성을 대변해주는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학력 조건을 보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드리는 바는 학력 조건은 폐지하되 오히려 우리는 이 법인을 설립할 때 이 사업계획서는 또 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은 사업계획서를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력 조건은 더 완화를 하고 사업계획서는 훨씬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심사가 되려고 하면 사실 관에서 심사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종과 분야에 따라서 봐야 될 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싱가포르, 영국에서도 이 비자 심사 때 민간에 이제 그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도 동일한 각도에서 좀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비자 갱신할 때도 사실 우리는 매출 중심으로 매출이 나고 있느냐를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스타트업의 본질상 사실 초기 몇 년 매출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뿐 아니라 이 사업비를 어느 정도 규모로 지출하고 있느냐 또는 현지 고용 인원이 어느 정도냐를 이 창업한 그 연차 스테이지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 적절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 고용을 일으키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좀 더 고도화된 기준을 가지고 갱신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2-7-1 그래서 좀 그 기술 인력의 취업 비자인데요. 제가 지금 창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오타고 취업 비자입니다. 그래서 취업 비자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력 조건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면 석사학위가 있거나 학사학위가 있을 경우에 1년 이상의 관련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5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이 있거나 그래서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특이한 게 밑에 보시는 고용주 제약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정인데요. 내국인 이제 고용 보호를 위해서 갖추어진 장치인데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사업체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되고 내국인을 5명을 고용을 해야 외국인을 1명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초기 창업하는 스타트업한테는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학위가 이제 고급 인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지만 이게 yes or no를 판단하는 낙아웃 조건이 꼭 되어야 되느냐라는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같은 각도에서 고민해서 이 컴패스 평가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전체 직종에서 예를 들어 한 상위 30% 정도의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컴패스 평가에서 이 학력뿐 아니라 학력은 가점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로 임금이 얼마나 높으냐, 고용하는 기업이 다양성이나 현지 고용 조건을 얼마나 잘 충족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면적으로 봐서 이 얼마 이상의 점수가 획득이 되면 취업 비자를 주는 식으로 다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식으로 좀 평가 기준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 관점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는 관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타트업이든 이 벤처 캐피탈이든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요. 거기에 더해서 투자업을 하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꼭 해외 뭐 펀드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고요. 국내에서 엑셀러레이터를 하거나 창투사를 하거나 신기사를 하려면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창투사 경우에 20억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도 앞서 말씀드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을 2~3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이 영업에 승인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실제로 해외 펀드들 중에 국내 지사를 만들려고 하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제안드리는 바는 이 입법의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업이라고 하는 게 많은 일반 투자자의 손해를 불러올 수 있는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자본금 규정이나 전문 인력의 보유 여부가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만 이 관련 고민을 사실 싱가포르도 비슷하게 했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싱가포르는 17년에 그 전문 인력 규정도 내려놨고 자본금 규정도 없앴습니다. 네,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반대로 이 관리 감독을 훨씬 철저하게 하는 쪽으로 함께 이제 보완을 했는데요. 연 1회는 펀드 운영 현황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를 받고 규정 위반할 때는 라이센스가 취소가 나가는 굉장히 엄정하게 이제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17년 이후에 아직까지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게 악용되거나 좀 이슈가 났던 사례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참고할 때 저희가 제안드리는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국내, 해외 모두 이 최소 자본금 요건이나 전문 인력 관련한 요건들은 좀 완화해 가되 그거를 실제로 사후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자본 부분에서 저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제 국내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쪽의 이슈입니다. 이 국내 자본이 해외로 나갈 때는 제가 뒷장을 보면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좀 자세하게 구조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출자하시는 모태 펀드가 있고 그다음 모태 펀드가 출자한 모태 출자 펀드가 민간 VC와 연합으로 해서 보통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시는데요. 여기에 규제가 지금 어떻게 걸려 있냐면 모태 펀드는 이제 당연히 주목적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규약이 걸려 있고 근데 이 주목적이 대부분 국내 투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출자 펀드를 받은 펀드의 경우에는 해외 투자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민간 VC라고 표시된 부분에도 보시면 민간 VC는 이 전체 회사 단위에서 최소한 40%는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제가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개선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모태 펀드가 주목적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는 규약 자체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인 규약입니다. 다만 문제는 주목적이 대부분 다 국내 투자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적이 해외인 모태 펀드들이 더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간 VC에 대한 아까 40% 국내 투자 제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거에는 더 굉장히 타이트하게 펀드 단위에서 40%를 꼭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회사 단위까지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국가를 보면 이게 이 투자처에 대한 제한이 없거든요. 미국도 싱가포르도 이스라엘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 규제를 좀 완화해 가려는 이제 요 여정에 있는 만큼 저 40%에 해당하는 저 쿼터도 점차적으로 좀 완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시는 것이 해외 지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펀드가 예를 들어 나 미국에 정말 투자하고 싶어서 미국에 펀드 지사를 수립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은 자회사를 7년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벤처 캐피탈 자체가 이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티 지분을 확보한 기업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본래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해외 지사에까지도 적용이 되면서 해외 지사를 설립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요 해외 지사에 한해서는 좀 규제 완화가 필요하겠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플립인데요. 이 플립은
뭐 양도소득세, 저희가 이제 앞에 저 세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국내에서 해외로 지사 이전을 할 때, 그러니까 본사 이전을 할 때 사실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시는 것이 저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이 국내에서 이 국내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해외 법인의 지분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 그거를 매각하거나 현물로 출자할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상의 이득에 대해서 20에서 25% 정도의 그 소득을 이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이게 투자자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는데 창업가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금으로 갑자기 수십억을 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플립을 고려하시기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요. 이 동일한 이슈를 이스라엘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이스라엘은 이게 투자자뿐 아니라 창업가도 이 플립 시점에서는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과세하기보다는 면세를 하고 그 대신에 그 지분을 매각하거나 나중에 IPO해서 처분을 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이 규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창업가를 포함해서 과세 이연을 하는 방향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이제 세수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일부 좀 중요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부당역이 없는지를 좀 검증하면서 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원 프로그램의 퀄리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때 국내에서 더 잘 성장하는 걸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통상적으로는 각 국가의 비자 연계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우리나라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나 뭐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SG 테크나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차이로 보면 이 위에 보시는 비자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아직은 이제 공공기관 주도로 많이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프랑스, 싱가포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 심사나 실제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관련해서 이 민간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의 성격에서도 우리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단기 교육을 하고 상금을 주고 끝나는 약간 경진대회 같은 느낌의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외국들을 보시면 장기로 1년 이상, 2, 3년에 걸쳐서 지원이 좀 더 긴 호흡으로 들어가고, 지원하는 양상도 보시면 만약에 지원금을 줄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규모가 국내보다 훨씬 크고, 아니면 지원금이 아니면 멘토링을 줄 거면 멘토링도 훨씬 밀착 멘토링으로 장기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일단 기간 자체가 좀 장기로 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3에서 6개월 교육 받는다고 해외 법인이 갑자기 국내 시장에서 성공할 자신감이 올라오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요. 긴 호흡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 지원의 내용도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멘토링으로서 좀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맨 밑에 보시는 건데요. 우리 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좀 약점이 자국 내 진출 요구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 지원을 하려면 자국 안에 꼭 법인을 설립하거나 특정 기간 안에 이런 식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나는 BTS가 보고 싶고 블랙핑크가 보고 싶어서 K-컬처 경험하고 싶어서 3개월 그냥 유람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기업도 상당히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다른 국가들은 자국 내 진출이 맨데토리로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실을 좀 올리면서 그거의 지원 대상은 좀 더 까다롭게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체계인데요. 이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시면 중기부와 과기부와 코트라 를 비롯하여 10개가 넘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내용이 좀 유사한 경우도 많고 시점이 겹치는 경우도 많아서 스타트업의 관점에서는 어느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될 건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누가 그러면 저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건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역 자체가 이제 뭐 공립기관이나 뭐 대기업 출신이나 뭐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스타트업 관점에서 해외를 나가본 어떤 그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관점에서 좀 전문적인 심사가 아쉽다라는 말씀도 많이 듣고 있고요. 프로그램 관점에서도 막상 그렇게 어렵게 뚫고 이제 당선이 되더라도 이 대부분 좀 원론적인 강의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 당장 다음 달에 펀드들 만나서 피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치해야 좋나? IR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어떤 특정 시장의 특정 산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데 그 시장과 산업 관점에서 내가 어떤 진입 전략을 짜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충분히 분화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바는 이 아웃바운드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의 지원 프로그램은 지금보다는 훨씬 국가별로 특화가 되고 더 장기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전문성도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말하면 되게 공허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다 돈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돈과 전문성을 저희가 지금 있는 열댓 개의 프로그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갖추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드리는 건 프로그램이 좀 더 소수로 그 대신 하나하나가 훨씬 내실 있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 관점에서 싱가포르도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이 GIA라고 글로벌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대통합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다각화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수는 줄이되 하나하나는 굵게 키우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식 개선과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앞서 이 총론에서는 대부분 그래 글로벌 개방성이 높아져야지라고 공감하시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의 상충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건 언론에 발표된 보도자료에서의 기사들을 다 뽑은 겁니다.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것은 이게 대중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시각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론이 그걸 대변할 수밖에 없고. 근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이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시는 기관의 관점에서도 인식차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외국인 취업 관련해서 인바운드로 우리가 해외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이게 반대급부로 우리 기업이 밖으로 나가는 거에도 되게 탄력을 받으면서 이게 되게 좋을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기사도 많이 나오는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는 사실은 좀 뭐랄까 겉으로만 화려하지 업무 습득도 오래 걸려서 받는 임금에 비해서는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를 끌어나가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인식차를 좁히고 좀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이 메시지가 나갈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오늘 같은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되게 글로벌 개방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다각도의 좀 논의와 공감대 구축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감대 구축으로만 될 일이냐라고 하면 사실 가장 손에 잡히는 것은 영어입니다. 영어. 그래서 일단 웹사이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아까 영문 메뉴를 지원하지 않는 웹사이트가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트업들이 주로 참고하시는 25군데 웹사이트를 저희가 다 봤는데요. 사실 영문 메뉴 지원하시는 곳이 9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메뉴가 지원되느냐도 있지만 중간에 보시는 것 같이 영문으로 지원되는 메뉴 구성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국문으로는 훨씬 풍부한 컨텐츠가 제공이 되는데 영문으로는 소수 메뉴만 지원될 때도 많고 그걸 더 열어보면은 국문 매뉴얼과 영문 매뉴얼이 안내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문만 믿고 준비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서류가 누락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참 품이 많이 예전에는 들어가는 작업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 민간 기업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 요새는 자동 번역 그다음에 오픈 AI를 활용한 이 다양한 번역 솔루션들과 지원 체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예전보다는 훨씬 비용 효율적, 시간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번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지원이 가능하니까 좀 포함하여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언어적인 개방성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컴업에서 그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참 영광인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의 생태계 참여자들이 만나서 네트워킹을 하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이 캠퍼스와 또 컨벤션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캠퍼스가 있고 이 넥스라이즈나 컴업 같은 굉장히 유수의 이 컨벤션들이 있는 건 참 좋은데,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익히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스테이션 F나 이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비바텍, 슬러시 같은 해외 유수의 컨벤션과 캠퍼스와 비교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색깔이 의미하는 바는 이 누가 주도하느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상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의 이제 유수의 행사들은 주로 민간에서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게 예산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공공기관 예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민간기관은 그걸 훨씬 대규모로 편성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예산이 작게는 뭐 4-5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이 펀드들의 숫자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이벤트의 특성상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이 퀄리티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민간의 협력을 더 끌어내서 좀 자생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면서 규모를 스케일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요새 많이 성공적인 캠퍼스의 사례로 주목하시는 게 CIC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이제 캠퍼스가 있는데요. 뭐 스테이션 F도 마찬가지지만 성공의 공식을 봤을 때는 이게 민관이 들어오면서 저 자생적인 수익 모델이 구축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예산을 가지고 입장료 굉장히 낮춰서 굉장히 저변을 넓히는 일반적인 인식 홍보 행사뿐 아니라 실제로 수익 모델을 탄탄히 가져가면서 사무 공간을 임대를 하고 랩을 대여를 하고 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민간의 여러 기관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상당히 내실 있게 좀 잘 퀄리티업을 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도 들어와서 정부 관련한 여러 페인 포인트를 좀 즉석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제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보시는 것 같이 16년 대비 23년에 이 캠퍼스 입주사 수가 뭐 2배 이상 껑충 뛰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례로 많이 이제 손꼽아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다다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어떠신지 이렇게 기억에 좀 남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총 3가지 분야, 절차와 규제 완화, 지원 프로그램의 퀄리티 개선, 그다음에 저변의 인식과 인프라 개선에서 8가지의 이제 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할 때 만약에 자료에서 한 장만 가져가실 거면 2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장이 요약장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저희가 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시간 제약상 상당히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큰 과제로는 8개지만 작은 과제로는 20-30개가 넘는 과제입니다. 과제 수도 많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영국 사례를 들어보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도 이 관련 노력이 16년, 17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최소한 2-3년 이상, 길게는 5년 넘게 굉장히 집요하고 일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 8개 과제, 작게는 20-30개 과제가 추진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중기부가 사실 많은 과제에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절차 규제 완화는 중기부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법무부나 기재부가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나 인식 인프라 개선은 저희가 명시적으로 이건 민간의 협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만큼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상적으로 저도 프로젝트를 해보면 추진 주체가 나눠져 있고 과제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처음에 과제를 발의할 때는 모두 다 희망에 차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힘이 쭉 빠지면서 나중에 굉장히 이제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프로그레스를 계속 보면서 어느 과제가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 페인 포인트가 뭔지,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아니면 자원 관점에서 해소가 필요한 로드블럭이 뭔지를
상단에서 보면서 적시에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프랑스 사례를 좀 예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고 이걸 프렌치 테크 미션이라고 하는 저 주체가 생태계의 경쟁력과 개방성 개선을 리드하고 있는 주체인데요. 디지털부, 재경부 산하의 디지털부의 부서 장관이 프렌치 테크 미션의 디렉터를 임명을 하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점은 저 디렉터가 단순히 공공기관장이 아니라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이 운영 경험이 있거나 현재 있는 디렉터는 스타트업 그 대표 출신입니다. 고 전 디렉터는 펀드 출신입니다. 벤처 캐피탈 출신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업을 해봤고 페인 포인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리드를 하고 있고요. 저기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오른쪽에 보시는 여러 개의 이 공립기관, 그다음 그 밑에 보시는 민간 파트너들과 협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장표는 제가 다 말씀드렸고 이제 한마디만 드리면 이 사실 오늘 발표는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생태계 저희가 글로벌 그 개방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여러 가지 강론에서의 컨선은 있지만 우리가 다각도에서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그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합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실행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오늘 계시는 여러 개 이제 정책을 리드하시는 분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는 기관과 생태계의 공동의 노력으로 장기간 집요하게 좀 변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 저희 한 5분 정도 말씀을 듣고요. 그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렐러벤트 회사의 강인혜라고 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만약에 컨트롤 타워가 주체가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 이걸 주도하실 컨트롤 타워로 어디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적합할까요? 저희도 처음에 이거는 사실 제가 뭐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어느 부서가 되게 맞는 게 최적이다 보다는 아까 그 프렌치 테크 미션에서도 이거를 임명하는 분이 이 재경부의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주체에서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정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리드한다는 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이 구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조직에서 리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중기부일지 아니면 그게 뭔가 다른 어떤 정부의 어떤 커미티일지 이것들은 오히려 저희가 더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사실 어느 조직이냐보다도 그런 권한과 조율의 그 역할이 제대로 부여가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이게 정부에서는 지금 챙기시는 과제가 이것뿐 아니라 너무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탄력을 받고 힘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이 최고 정책 입안자들이 주목하는 과제 중에 하나여야 되고요. 그러면 최상단의 과제로 포지셔닝이 돼서 그래서 디렉터가 좀 더 실무 감각이 있는 디렉터가 선임이 되고 여러 부서의 조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부러지게 답을 못해서 죄송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가장 많은 과제에 걸치고 계신 부서가 중기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 밑에 이제 저희 추진체 아까 프렌치 테크 미션에서는 20여 명의 그 추진체가 있는데 그 추진체를 구성하시는 가장 핵심 코어의 스태프들은 아마 중기부에서 상당히 많이 관여하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딘지 밝히기는 어렵고요. 정부 모 기관에서 스타트업 해외 진출에 대해서 제가 자문역을 같이 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극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해외 진출 관련해서 사실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해외 진출에 대해서 가이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저도 절실히 좀 느끼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왔습니다. 네. 해외 스타트업 입장에서 해외 진출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리딩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그런 풀을 어떻게 확보를 하면 좋을지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걸 이제 노력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사실 아까 저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다시 깨달았는데 이미 스타트업 중에서 해외 진출을 해봤거나 성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이실 것 같아요. 아까 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스타트업 중에 해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분들은 소수일 거니까 풀을 좀 확대를 하려면 사실 그 요새 이 디지털 일반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이케아시는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많은 유수의 레거시 기업들 또 대기업들 중에서도 이 컴퍼니라고 해서 이 회사 안에서 스타트업 같이 좀 독립적인 사업체, 사업 조직을 구현을 하고 그 조직이 해외 진출을 모색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이제 작은 사업 단위가 초기에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다른 좀 기존 기업체들에서도 좀 담당자를 함께 선임하시면 좀 더 풀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Q&A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추후 질문이 생각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공동운영 기관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서효주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패널 토론입니다. 토론회는 스타트업, 투자사 그리고 지원기관까지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시작에 앞서 잠시 자리 정돈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청중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패널 토론 분들 올라와 주시면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의 진행에는 오늘 컴업에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시죠.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덕 은행권 청년장업재단 디캠프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타트업 대표님 두 분도 함께 모셨습니다. 먼저 김세은 틱텍코리아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AR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이죠.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글로벌 투자사 분도 모셨습니다. 강지호 엔틀러 파트너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모더레이터 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그 패널 토크 모더레이터 맡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스타트업 코리아 글로벌 개방성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4개 기관이 같이 해가지고 컴업 무대에서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컴업에서 이거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인데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그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예년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글로벌 개방성을 더 많이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됐는데 네 분 굉장히 훌륭한 패널분들 모셔가지고 제가 소개시켜 드려도 되지만 또 사회자분도 소개시켜 주셨지만 네 분께 직접 뭘 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훌륭한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1, 2분 정도 옆에 계신 우리 훌륭하신 김영덕 대표님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직접. 저는 이제 최승진 대표님보다는 조금 훌륭하고 이 왼쪽 세 분보다는 좀 덜 훌륭한데, sorry. 외국 분이 계셔서. 저는
그럴 때 안 웃으시면 되게 민망합니다. 제 닉네임은 창업계의 어린 오리, 그리고 저희 기관은 창업자의 베이스 캠프, D캠프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온 이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전문 기업 틱텍의 김세은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해외 스타트업 분들과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서서 이제 해외 스타트업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증강 호남현실 전문기업 시어스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저희 시어스랩은 거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이 한국의 피해 역사를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립도 했고요, 역플립도 했고요. 또 해외 투자사들 이렇게 한국에 또 역플립할 때 여러 가지 정리하는 일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또 이제 글로벌 가치 초기에 나갔다가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아직 이제 진행 중이긴 한데 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최대한 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엔틀러 코리아의 한국 파트너를 맡고 있는 강지호라고 합니다. 저희 엔틀러는 전 세계 28개의 오피스에 걸쳐 가지고 극초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프리시드라고 얘기하는 단계. 그래서 원래 이 단계는 원래 엔젤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단계이긴 한데, 이 엔젤 투자를 기관으로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그 VC 펌이고요. 한국에는 21년도에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고 작년부터 저희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분 패널 직접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모더레이터니까 안 해도 되지만, 소개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김영덕 대표님보다 조금 덜 훌륭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맡고 있고요.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우리나라 최대 스타트업 단체고요. 스타트업들이 스스로 모여서 만든 그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이번 이제 컴업 전체 행사를 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함께 주관하고 있고, 또 이번 이제 발표 자리도 그 4개 기관이 함께 준비를 해서 공동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네 분 패널 분들과 재밌는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오늘 이제 글로벌 개방성 이야기 했는데, 사실 글로벌 개방성이라고 하는 게 발표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그 생태계에 들어와서 뭐 자유롭게 창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또 투자자들이 글로벌로 자유롭게 가서 다양하게 교류하고 투자하고 성장하는 그런 게 이제 뭐 함께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김세현 대표님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김세현 대표님은 약간 특이하게 해외에서 먼저 창업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시장에 역으로 또 진출을 하시고, 그래서 이 외국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외국 법인이 한국에 진출하는 그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한번 겪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그 진짜 해외에 그 외국인이 창업한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려면, 인바운드로 들어오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시나요? 경험을 기반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특이한데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저랑 파운더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K-스타터 그랜드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한국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국 시장은 한국인이 이제 리드를 맡아서 이제 진행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한국 법인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되게 좋은 반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도 한국인이고 지금 10명 정도의 직원분들이 계신데 전원 다 한국 분들이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아까 K-스타트업에 올라왔던 그런 정부 과제라던가 아니면 네트워킹 아니면은 뭐 고용지원금이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되게 쉽게 획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저에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케이스를 좀 제하고 이제 일반적인 주변에 있는 해외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아까도 앞에서 역설하셨던 그 정보의 격차입니다. 정보의 격차의 원인은 바로 언어 장벽이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주변에 있는 대표님들에게 항상 이 K-스타트업 이거 통합 포털을 제가 되게 많이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좋은 공고들이 올라오고 이제 외국인이 대표인 법인이라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거 자체가 국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이걸 액세스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커뮤니티 위주로 이거를 약간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는 위주로 이제 정보를 이제 아름아름 약간 구전 동화처럼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관행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면은 외국인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제 이들의 비즈니스를 서포팅할 수 있는 한국인 직원들을 직접 채용을 해서 이들과 함께 이제 발을 맞춰서 나가야 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한국 직원들 채용에 있어서도 또 언어적 격차 때문에 이걸 어디서 채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뭐 영어를 한다면은 최소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직원을 찾아야 되고 내가 영어를 못하고 만약에 중국어라던가 아니면 일본어로 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 해당 산업에 이제 적합한 인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또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사람인이라던가 아니면 피플앤잡 이런 데를 가서 구인을 하기에는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과 이제 주변 외국 스타트업 분들을 이렇게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이제 가장 컸던 어려움은 이제 그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이제 정보 격차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가 사실 그 외국 스타트업이 우리나라로 진출하는데 주요 통로이기도 한데 그러면은 직접 참여를 해보셨으니까 한국인 직원이나 뭐 직원이 있는 팀하고 이 외국인만 있는 팀하고 실제로 그 성과 측면에서도 차이가 났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 정보의 격차나 이런 언어 차이 때문에 한국 직원이 있는 팀들이 상도 더 잘 받고 수상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게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이제 K-스타트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되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최종 선발을 이제 30여 개 우수한 기업을 선발을 해서 이제 후속 지원이라던가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약간 앨럼나이처럼 이제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이인데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1,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한국인 직원이 유무였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두 분이서 이제 같이 하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어렵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외국 회사 입장으로서는 그 레퍼런스를 만들어 가는 건데 이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부 과제라던가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들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K-스타트업 플랫폼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조금 한국인 직원이 있는 기업들은 추후 계속해서 3, 4년이 지나도록 또 계속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초기에 이제 적합한 인재 선정을 실패한 기업 같은 경우는 귀국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그 해외에 진출하더라도 그 현지 직원이 있는 게 조금 더 도움은 될 거고 뭐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는 뭐 당연할 텐데 스타트업의 실력과 무관하게 그 한국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이 선정이나 또는 한국 시장에 남을 수 있는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거는 뭐 결코 바람직하진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엔틀러는 21년에 한국 법인 만들어서 이제 진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일반적인 VC보다는 굉장히 독특한 모델로 울트라 얼리 스테이지라고 해서 팀이 안 만들어져 있어도 인제부터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그렇게 극초기부터 시작하시니까 오히려 어떤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뭐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뭐 인재든 팀이든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환경이 다르다든지 좀 이 한국 VC에 비해서는 불편하게 돼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전 세계의 모든 좀 키 스타트업 이코시스템들, 뭐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 것일 것이고 싱가포르도 있지만 공통적인 점이 어떤 거냐면 이제 엔젤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는 어떤 챌린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트업이 나타나고 엔젤 투자를 앞단, 가장 프리시드 앞단에 있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는 VC 투자를 받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VC 투자를 받게 되는 시점 보통 뭔가 어느 정도 PMF가 검증이 되었고 이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기관으로서 이제 투자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앞단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이제 개인 자산가 분들이라든가 엑시탄 창업자분들이 이제 엔젤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싱가포르 내에서는 이제 그 다양한 국가에 있는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으신 분들이 엔젤 투자를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긴 해요. 이제 과거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창업했었을 때보다는 엔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리고 상당히 좋아졌어요. 다만 이제 내국인 엔젤 투자자들이 중심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뭐 미국에도 투자하고 유럽에도 투자하고 싱가포르에도 투자하는데 한국에서 엔젤 투자하는 경우는 저희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해외 자본을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 시발점은 결국에는 앞단에 있어서 엔젤 투자가 얼만큼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느냐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까 저기 그 발표에도 나왔지만 어려워요. 이 돈을 한국에다가 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도 엔젤 투자를 한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한 적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전자 서명 문서가 하나 와요. 보통 세이프 계약이 오고요. 검토를 하고 투자 금액이 얼마이고 밸류에이션 캡이 얼마인지 보고 사인을 한 다음에 은행 계좌를 보내줘요. 이체를 해요.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업을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엔젤 투자가 그렇게 이루어지긴 합니다. 한국의 역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투자자가 그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마 뭔가 그 자산가이시거나 뭐 엑시탄 창업자예요. 본업이 있어요. 전문 투자자가 아니에요.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자 2, 3천만 원, 5천만 원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 일단 아포스티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을 공증을 받는 절차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잠깐 시간을 빼가지고 공증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한국 영사를 찾아가가지고 저 맞습니다. 저 이 회사에서 2, 3천만 원 투자할 거예요라고 해서 도장을 받고 근데 그 도장을 받은 다음에 그 종이 그러니까 하드 카피를 우편에다가 넣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야 돼요.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한국은행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엔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업이 있고 바쁘고 그냥 이 스타트업이 그냥 파운더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는 2, 3천만 원 투자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스탑돼가지고 그냥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짚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개인 엔젤 투자도 있고 아니면 엔젤 투자조합, 뭐 개인 투자조합 형태 뭐 이런 때 혜택이 되게 많잖아요. 뭐 소득공제도 막 해주고 저도 조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장려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면 굉장히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 작년에 제가 여기 컴업에서 탄자니아에서 오시는 스타트업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그 미국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10,000불이었는지 10만 불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외화가 이제 본인들 계좌로 오니까 경찰이 소환을 했대요. 너 이거 무슨 돈이냐? 혹시 마약 판매한 돈 아니냐?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막 아직 탄자니아는 스타트업을 잘 몰라서 그렇구나 했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얘기 조금 더 이따가 다시 깊이 좀 해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나 투자자가 해외로 나가서 글로벌 무대로 나가는 문제를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시어스랩은 지금 굉장히 해외 진출 활발히 하고 해외 파트너들하고
뭐 파트너들이 굉장히 쟁쟁하더라고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디즈니 뭐 이런 데랑 다 계약을 맺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실 뭐 결과를 보면 대단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한번 이렇게 리얼 스토리로 한번 풀어주시죠. 네. 2분 내로 답변이 안 되는 거라서 어차피 뭐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매출로 연결되지도 않고요. 뭐 저희 나라 굉장히 이제 지금 CES도 많이 나오시고 또 정부기관에서도 계약 건수를 이렇게 또 실적도 체크하시고 하시는데 그 사실 창업자로서 저는 사실 이제 창업 이전에 그 대기업에서 글로벌 사업을 한 10년 정도 빡시게 경험을 하고 나름 뭐 글로벌은 그래도 좀 한번 뭐 해볼 수 있겠다라는 굉장히 좀 나이브한 생각으로 그 스타트업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좀 그 후배분들 이렇게 글로벌 이야기를 항상 하시면은 되게 막연한 기대가 있잖아요. 제가 글로벌 그러면 굉장히 시장도 넓을 것 같고 자본도 많을 것 같고 기회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맞고요. 맞는데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글로벌 사업이라는 게 뭐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잘한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상 받아서 내가 한번 CS나 엠돌롯이 갔다 오신다고 해서 설사국에서 또 계약을 하고 MOU를 한다고 해서 제가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고요. 굉장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고 그리고 상당히 좀 이 리스크가 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은 사실 버틸 리소스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의 리소스로 지금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액티비티하고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타겟해야 굉장히 중요한데 자칫 가지고 계신 프로덕트 자체가 이게 글로벌에 맞지 않는 프로덕트이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국내 시장에 좀 집중을 해라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자금들이 좀 사실 좀 풍부해진 상황에서 그 사실 이제 해외 시장에 로컬라이즈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항상 이제 창업자분들한테 일단 먼저 이 내 제품이 과연 그 원하시는 지역에 잘 맞는 제품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무조건 제 주변에도 물론 뭐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기업들 성공한분들하고 저도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열심히 지금 이제 국내 사업 중인데 그분들 특징들을 보면 일단 대표분들이 일단 국내 시장을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국내 시장은 어쨌건 동료한테 맡겨놓고 그냥 내 인생을 걸고 그냥 나는 여기 승부를 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시면은 사실 글로벌 사업은 상당히 좀 이 스타트업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어스랩은 지금 그 한국 법인만 있으시고 그 뭐 플립이나 아니면 현지 지사 설립은 안 하시고 지금 비즈니스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 2014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네네. 2016년도에 저희 나라 두 번째로 이제 YC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YC 투자를 받으려면 델라웨어 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일단 투자를 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분립이 된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했던 프로덕트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트렌디한 그런 이제 AR 카메라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긴 했지만 뭐 이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와서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쉽지 않은 프로덕트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로브콜도 받고 뭐 미팅도 하고 했지만은 상당히 어려웠고요. 저희도 이제 한 5년 정도 아니죠 한 6, 7년 정도 이제 미국에서 실제 외국인들 채용도 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정말 플립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사실 역플립은 더 힘들고 또 기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또 그렇게 또 역플립하는 회사들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네. 저희가 상장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역플립을 네. 했습니다. 예. 플립도 하셨다가 역플립도 하셨다가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의 고통을 네, 스스로 다 몸소 다 느껴보셔가지고 대표님께서인데 살아있는 정책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YC에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뭐 법인도 허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YC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플립을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그러니까 Y 콤비네이터에서는 데모데이 끝나고 나서 이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게끔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당신이 한국 법인이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한국 법인이라는 것이 핸디캡이기 때문에 당신은 미국 DE 콜브를 이제 바꿔놔야지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해외 투자자들이 얼만큼 한국에 직접 자본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기피하는 거예요. 좀 반증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절차도 생소하고 사실 플립해서 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조금 더 이제 투자받기 좋은 환경일 수 있으니까 해외에서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굳이 플립을 할 필요 없는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해외 자본이 국내 투자하기 쉬우면은 그것도 이제 좀 더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네, 좀 기다리고 계신 곰곰이 생각하고 계신 어린 오리, 네, 가장 이제 아까 세 분보다 더 훌륭하다 그래서 마지막 순서에 한 건 아니고요. 네, 요즘 굉장히 국내에서 보기 힘들다 이런 말이 많던데 해외 많이 가셔가지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글로벌 진출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티캠프는 투자도 하시고 또 이제 또 지원 역할도 하시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사실 2021년도에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이제 해외 진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론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우리 진출하는 스타트업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오피스 공간 제공하면 좋을까? 아니면 그 IR 할 수 있는 투자자 미팅을 하면 좋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기존에 시행하는 것들을 다 조사해 봤는데 저희가 마지막 그 키워드 하나가 잡은 게 뭔가 하면 결국은 사람들을 비즈니스하기 위한 연결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형태를 보면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 보고 해외 나가서 돈 벌어오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혼자 보내요. 혼자 가서 거기 막 네트워킹하고 하면서 열심히 힘드니까 가는 비행기표는 좀 대줄게. 이게 현재의 이제 지원 정책인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외국에서 온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또는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해요? 투자를 받고 투자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투자자가 소개해 주는 또 사람들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데 혼자 보내면 마치 그 군인 혼자 보내고 병참하고 정보를 안 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이 진출하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군을 빨리 만들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한국 VC의 해외 진출이에요. VC가 먼저 가서 틀을 닦으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LP로 그냥 현지 VC의 펀드에 출자를 하고 그들이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대신 우리가 보내는 스타트업에게 좀 정보를 주든지 투자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6개 펀드에 출자했어요. 싱가포르 3개, 일본 2개, 미국 하나. 반대인가요? 그렇게 6개, 총 6개를 했는데 그런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조금 더 이렇게 혼자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편들이 왕창 가서 가장 쉬운 건 돈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사람이 가서 적응하는 데는 VC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VC 또는 저희 같은 LP 출자자들이 해외 VC 펀드에 출자할 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은 한국은행부터 또는 규제 당국 등등의 외환관리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정서적으로 그렇게 돈이 나가는 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이렇게 하거나 저희는 민간재단이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모태펀드나 이런 데서 그 해외 펀드에 출자를 하면 국회에서 국감할 때 꼭 정인으로 출석을 하라고 그래요. 왜 한국 돈이 왜 해외에 나가서 해외 VC 펀드에 들어가서 실제로는 그 펀드는 해외 스타트업에게 투자도 되고 한국에 진출한 스타트업에게 투자되거든요. 둘 다를 용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것만 해야지 왜 외국 회사에 그 돈이 가? 이런 국수주의적인 논리 때문에 실제로는 해외에 나가서 우리 VC들의 세력을 만들지 못하니까 한국 스타트업이 막상 나갔을 때는 그냥 혼자 싸워야 되는 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이 왜 필요한가? 저희 연구 보고서에도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연구진이 저희 처음에 이제 연구진하고 미팅할 때 베인 앤 컴퍼니하고 이야기할 때
연구진은 이제 객관적으로 특히 이거는 정부나 이제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정책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려면은 그런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나가는 거는 그또 국부 유출 아니냐,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나가는 것도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거꾸로 들어오는 건 좋아야 되는데 외국 스타트업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 외국인 채용하면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 외국 스타트업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돈 벌어가면 우리나라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반대 논리에 많이 그 부딪히는데요. 저는 뭐 계속 그 우리나라 VC들 해외 많이 투자해야 된다. 모태펀드 국내 스타트업 투자기에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게 훨씬 더 좋고 우리나라 스타트업 많이 나가야 되고 또 외국인 들어오는 거 비자 좀 풀어주시고 뭐 자유롭게 오시게 해야 된다. 네.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90년대, 2000년 이때는 사실은 제품을 수출해서 외국 돈을 벌잖아요. 수출이라고 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하고 금융 자본이 나가서 외국 돈을 벌어와야 우리가 사실은 지금처럼 풍요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꼭 제품만 파는 게 애국자고 그게 아니라 서비스 나가고 해외에 나가서 해외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창출된 부를 한국으로 결국 송금하거나 또는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글로벌 사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여도 하면서 우리의 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글로벌 개방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들어오고 나가고 뭐 그 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 스타트업들과 생태계의 경쟁력이 더 강해진다. 이게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바인데 세 분이 직접 느끼신 바로 맞다.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더 실력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되게 좋았고요. 사실 이 리서치 정말 그 배인에서 제가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 하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일하다 괴롭힘 많이 당했는데 그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한 6, 7년 뭐 YC 같은 든든한 뭐 이렇게 뒷배가 있는 데서 사업을 해보니까 정말 글로벌 사업이 뭐 진짜 어렵고요. 국내 사업도 어렵긴 하지만 그 지금 이제 김영덕 대표님 말씀이 되게 맞는 게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게 이게 한국 자본, 우호 자본이 실리콘밸리에 있어야겠구나. 사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아시는 유명 벤처분들도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이셔서 그분들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좀 너무 저는 좀 그 답답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진출할 때는 이만큼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은데 저는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어떤 그 한계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결국 이거 활용해야 되는 그런 책임은 창업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업의 의지와 실패와 성공은 다 나한테 달려 있는 거고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해주는 국가도 저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너무 흩어져 있는데 이 자본을 모아서 김영덕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만약에 한국 우호적인 그런 펀드들이 좀 해외에 있다 그러면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움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 그 스타트업의 국제화, 글로벌화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나가는 것만 글로벌화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정말 그 미래에 어떻게 보면 미래의 구글이 되고 미래의 그런 우리나라의 배민이 되는 동남아에 있는 창업자가 됐던 유럽에 있는 창업자들이 어떤 그 본인들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 마켓으로서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굉장히 매력적인 어떻게 보면 비이클이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자본으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제2의 배민의 창업자가 된다라든지 쿠팡 창업자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한국의 우호적인 어떻게 보면 창업자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굉장히 그런 취지로 이런 뭐 훌륭한 조사를 하셔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반응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한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외국에서 창업한 거,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한 스타트업, 외국인이 외국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도 최근에 회원으로 가입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분이 영국에서 창업했는데 감사합니다.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가입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 때 받자. 외국인이 외국에서 창업해도 코리아에 관심이 있으면 코리아 스타트업 아니냐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뭐 두 분도 뭐
덧붙여서 개방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시고요. 방금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뭐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외국에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의 지분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근데 저는 생각했었을 때 그럼 역으로 한국에 있는 자본도 외국에 있는 스타트업의 지분을 많이 가져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밸런스가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춰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뭐 인재라든가 자본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으로도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스타트업 허브들이랑 뭔가 같은 선상에서 이제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저 한 가지 한국의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엑셀러레이터 라이센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창투사도 있고, 근데 이 벤처 투자를 하고 있는 업을 감독하고 있는 기관이 한국에는 중소기업 부가 되는 것인데, 이런 국가는 저희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벤처 투자업은 금융 감독관이 이제 그 관리를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중소기업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그 국가의 기관들도 거기에 보조를 하긴 하지만 이게 본질이 약간 금융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패러다임이 약간 그 시각이 좀 바뀌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엔젤 투자를 사람들이 왜 하느냐? 이게 기부가 아니거든요. 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한국이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혹은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엑스탄 투자자이기 때문에 후배 창업자들을 내가 조금 이제 그 밀어주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나에게 나중에 뭔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내가 투자를 하면 훌륭한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었으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이 지원하는 혹은 서포트하는 것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고, 상대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충분히 이제 리스크 테이킹 한 것에 대한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덜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많이 올라오면 싱가포르나 실리콘밸리와 그닥 다를 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가 보면, 또 귀한 분들을 모셨으니까 우리 개방성 이야기 많이 했지만 지금 이제 좀 뭔가 우리 생태계에서 아까 그 보고서 발표 때 뭐 이야기된 것도 좋고 아니면 거기 없는 것 중에서 이게 진짜 페인 포인트다, 이거는 진짜 고쳐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지금부터는 한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순서 상관없이 생각나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세훈 대표님 혹시.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언어 장벽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베인 앤 컴퍼니에서 되게 잘 역설해 주셔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외국 스타트업은 약간 좀 잘 걸핏하면 고립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내에서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는 건데, 이에 대한 좋은 대안이 제 생각에는 보육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딕캠프에 입주를 해어 있고,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글로벌 트랙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입주를 하고 나서 되게 좋았던 점이 이제 물론 그런 세무적인 부분부터 그런 법률 자문이라던가 이제 정말 외국 기업 입장에서 되게 모르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이제 티칭해 주시고 포인팅해 주시는 부분에서도 되게 많은 도움을 얻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딱딱하게 우리 네트워킹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시설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오고 가고 가면서 이제 다른 기업분들과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비즈니스 인사이트도 얻게 되고, 덧불려서 이제 파트너사로 함께 구축을 하게 되고, 아니면 같이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더 다른 이제 더 큰 과제를 통해서 이제 뭔가 도전을 하게 되고, 약간 이런 거를 겪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고한 커뮤니티 안에 속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좀 놀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놀기도 하고, 네, 그 어울려서 네트워킹이 또 같이 놀아야 또 되니까. 네,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네, 대표님. 정말 너무 감사하죠. 이 CS나 MWC 비행기 표대해 주시는 게 얼마나 정말 큰 감사입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 가서 이렇게 뵙고 팔로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어떤 좀 정부에서 리소스를 좀 장기 체류하면서 계속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 나라가 인프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수출
코트라에서 이렇게 우리 옛날 수출할 때 그런 네트워크 있긴 한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가진 네트워크에 좀 한계가 있는데 사실 저는 아까 그 우리 여기 서유주 파트너님이 너무 좋은 이야기 한 게 이게 다 is matter of money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센터장님을 앉히시는데 그분의 8만 불짜리 센터장님 앉으시면 그분이 8만 불짜리 네트워크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한 80만 불을 주셔야지 한 100만 불 네트워크가 쌓이는데 그 센터장 계신 분들의 네트워크라는 게 8만 불 연봉의 네트워크를 이게 한계가 좀 있어서 제 결론은 정부가 좀 돈을 너무 살포식이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쓸만한데 좀 쓰시면 어떨까? 아까 김영혁 대표 말씀하신 벤처캐피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코트라가 전 세계에 나가 있고 그 조직이 굉장히 큰데요, 몇천 명 이상 되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스타트업 팀이 딱 2개 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출, 무역, 제조 중심으로 이제 모든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사실 스타트업 중심으로 바꾸면 굉장히 엄청난 네트워크 될 텐데 일단 센터장의 연봉을 올리자. 네. 센터장 맡고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반가운 센터장도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아예 어떻게 빨리 생각하십니까? 올리도록 좀. 근데 우리가 생태계를 얘기할 때 항상 다양성이 있으면 그게 이게 지속 가능성이 높다 이런 대전제에 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창업 생태계도 똑같고 저희 입주 공간도 똑같아요. 이게 외국 기업이 들어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한국 기업이 굉장히 글로벌 시각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자극이 돼요. 그리고 같이 협업하다 보면 시장을 어디로 가나 하면 싱가포르에서 온 기업하고 한국의 기업하고 협업하다가 미국으로 같이 간다니까요. 이게 실제로는 이 나타난 다양성의 효과인데 우리가 너무 막 우리 내에 우리 것만 계속 고집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는 인바운드를 받는 사업을 저희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인바운드가 아웃바운드에 도움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회사들이 해외에 나와서 사업하는 게 가능하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막 협업하다 보면 싱가포르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되고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럼 내가 갈 때 좀 도와줄래? 그러면 도와줘요. 왜냐하면 친구니까 옆에서. 이게 사실은 실제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 공간이나 창업 생태계 내에서 다양성을 계속 높이는 그게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한국 기업이 외국에 많이 나가는 게 실제로는 다양성을 높이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가 뭐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못다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30초씩만 네, 이 강재호 파트너님부터 역순으로 제가 소개는 따로 안 할 테니까 30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순전히 펀드 GP로서 좀 이기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까 뭐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돈 보내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해소가 되면 사실 펀드 입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펀드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한 가지 이제 더 이거는 그냥 되게 구체적인 건데 한국에는 펀드 만들 때 LP 숫자가 49인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싱가포르에는 무제한, 미국에는 300인까지 돼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넣었을 때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펀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리스크 분산이 되고 그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그 49인 제한을 뭐 미국 수준이나 뭐 싱가포르 사례도 있지만 조금 완화가 되면 그 이 두 가지 아까 돈 보내는 것과 어떤 LP 제한이 있으면 펀드 입장에서 또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를 하고 또 스타트업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제안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알고 있는 한국계 사실 한 10년 정도 제가 스타트업 하면서 이렇게 좀 성공하신 분들 알고 계시긴 한데요. 진정으로 아직은 해외에서 성공했다, IPO를 성공했다, 뭐 구글이나 메이저가 성공했다는 케이스가 없어요, 저희 나라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뭐 글로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좀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작고요. 사실 배민이나 쿠팡 같은 훌륭한 정말 유니콘들이 탄생을 했지만 진정으로 글로벌에서 이렇게 성공한 한국계 유니콘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이렇게 조금씩 경험 있는 분들이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니콘이 되고 뭐 전 세계 제2의 글로벌 성공한 구글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방금 아까 김영덕 대표님 말씀하신 거 좀 되게 공감했던 부분이 사실 진짜 있다 보면은 우리 같이 싱가포르 뭘 지원할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싱가포르 시장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먼저 이제 컨택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싱가포르 얘기하고 싱가포르 잘 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찍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다양성이 존재할 때 낼 수 있는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회를 계기로 이제 조금 더 글로벌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사실 이게 경계가 없는 나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란 건 빨리 돌수록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고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돈이 많이 벌려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경계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뭐 일본의 제트로나 아니면 싱가포르의 IMDA 같으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지원하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의 연기금이나 공사 기금들이 엄청 많아요. 100조 단위 이상 되는 기금이 몇 개나 있는데 그런 데가 사실은 싱가포르나 아니면 그 실리콘밸리에 대규모로 펀드 출자하고 이러면 우리나라에 세력이 생겨요. 싱가포르 투자청처럼. 그렇게 경계 없이 마구 돈들이 돌고 사람이 돌면 우리 창업 생태계도 자연히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들이 나가지 말라고 해도 쉽게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 돈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쪽 투자자들도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콜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 LP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돈의 힘이고 사람의 교류의 힘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과 이 사람의 경계를 좀 진짜 없애서 확실히 개방적인 사회를 만들면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 훌륭한 그 패널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정말 우리 글로벌 개방성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른 얘기지만 저는 사실 그 로컬 글로벌이 아니라 지역에도 관심 많습니다. 뭐 부산, 제주, 뭐 광주, 관심 많은데 이유는 똑같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다양성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좋은 스타트업들이 있고 투자자들이 있고 그런 다양성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더 높여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역도 지역이지만 글로벌로 가면 오늘도 저기 가보시면 세네갈 그 스타트업들이 와서 피칭을 하고 있어요. 세네갈의 젊은 사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세렝게티의 젊은 사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모르는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글로벌로 가서 항상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제지를 하시려고 하셔가지고 마무리는 좀 하게 해주시죠. 네, 그렇게 우리가 글로벌로 개방성을 갖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분 수고해 주신 패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